옛날 옛적에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알렉스라는 호기심 많은 탐정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마을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전설적인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그의 가장 든든한 도구는 바로 함원의 설명적 추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스를 두고 마을에 셜록이라 불렀죠. 어느 날 마을은 이상한 사건이 연속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자리 잡은 커다란 분수위, 물이 3번 연속 초록색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분수의 물이 색이 변할 수 있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외계인이 왔다 가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마녀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때 알렉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설명적 추론을 적용해보자. 알렉스는 중얼거리며 사건이 실마리를 찾아 나섰죠. 먼저 알렉스는 분수 주변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누군가 장난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분수의 물탱크에는 아무런 흔적이나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분수 주변에 작은 풀밭이었습니다. 초록으로 변한 물이 고스란히 주변 풀이 뿜어내는 초록색과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풀밭에서 이끼가 수북히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끼에서 무언가가 나온 게 틀림없어 그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물속에 왜 초록색 물질이 섞였는지를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은 이끼에서 어떤 성분이 나와 물과 반응한 거야.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보다 확실하고 단순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알렉스는 지역 대학의화학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는 알렉스의 가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자고 했죠. 몇 주 후 교수는 연구 결과를 갖고 알렉스를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이끼가 특정 조건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물을 변색시켰어. 비가 온 후 습해진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더군. 마을 주민들 앞에서 알렉스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분수를 초록색으로 만든 것은 외계인도 마녀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연의 힘이었죠. 이끼가 만들어낸 색변화였습니다. 함원의 설명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알렉스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초록색 분수를 볼 때마다 자연의 신비로움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도 알렉스는 설명적 추론을 활용해 마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알렉스를 진정한 마을의 셜록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름 아닌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현대 도시의 평범한 직장인 지훈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지훈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며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딘가 모르게 늘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공허함은 점차 그를 괴롭혔고,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지훈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철학 교수인 민준을 만나기로 합니다. 둘은 아늑한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지훈의 말에 민준은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4가지 가치 계층을 설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감각적 가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으로 기분 좋음이나 쾌락 같은 것들이지. 예를 들어 내가 출근길에 마시는 그 커피가 주는 작은 행복감 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가면 생명의 가치가 있어. 건강이나 안전처럼 우리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그 위의 정신적 가치야. 지적인 탐구, 친구와의 진실한 대화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이 성장하게 만들어. 지훈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가 있어. 이건 말 그대로 종교적인 가치를 넘어서 인간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지. 그날 이후 지훈은 민준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회사에서 임원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야간과 주말 출근이 빈번할 것이 분명했고, 대가로 더 높은 연봉과 권력이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진은 분명 감각적 생명의 가치를 충족시켜줄 것 같았지만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민준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성취하길 원했던 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었고 그 자신만의 가치 계층에서 더 높은 정신적 성스러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거절하고 대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과 여가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직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이 결정을 통해 삶이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달은 그는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지훈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은 지훈의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치 계층을 고민하며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어느 날 아시모프의 3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로봇 혜성이 대한민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떨어졌다. 아무런 손상 없이 눈에 띄지 않게 땅에 착륙한 혜성은 그 안에 숨겨진 첨단 로보를 풀어놓았다. 로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친절한 로봇이었다. 마을의 첫 주민이 로보를 발견한 것은 아침녘이었다. 농부 박씨는 그의 밭에서 비닐하우스를 점검하던 중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보였다. 박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로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로보는 즉시 각 나라의 언어를 파악하여 박씨의 언어로 대답했다. 저는 로보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도움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박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로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첫 번째 요청은 간단했다. 그럼 나를 위해 이 비닐하우스를 더 튼튼하게 유지할 방법이 있나? 로보는 빠르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 보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하며 비닐하우스를 튼튼하게 강화했다. 비닐하우스의 벽은 더욱 견고해져 있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로보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모두가 로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오래된 이장인 김씨는 로봇의 존재를 경계했다. 그는 언제나 현대 기술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파괴할 것이라고 믿었다. 김씨는 로보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로보에게 다가가 명령을 내렸다. 나무를 이 자리에서 뽑아 내게 가져와라. 이 명령은 원칙에 맞지 않았기에 로보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그 요청은 자연을 훼손할 수 있고 이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보가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다음 날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다. 로보는 즉각 대피를 유도했다. 그는 홍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옥과 농지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안내했다. 로보 덕분에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폭우가 지나가고 김씨는 로보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로보를 의심한 것을 사과했다. 김씨는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주어 고맙다. 그날 이후 로보는 마을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돌보았다. 로보는 3원칙에 따라 항상 인간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사람들은 로보에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과 로봇은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로봇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이렇게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 은작은 마을에서 인간과 로봇의 화합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 공자의인을 실천하며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자준호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는 인물로 마을의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과일 장수가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고 그는 과일을 파는 데 있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조금 신경질적이고 장사에 있어 경쟁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일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준호는 시장에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기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준호는 한바탕 시끌벅적한 시장통을 지나가다 문득 영수의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영수의 가게 앞에는 다양한 과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영수, 자네의 과일이 아주 신선하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것 같네. 오늘 축제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겠어. 그러나 영수는 처음에는 준호의 칭찬을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축제라는 큰 행사 앞에서 그의 마음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과일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축제가 무르익어가면서 시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다른 상인의 과일 가게들도 함께 붐볐고 온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신나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며 우산을 찾거나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혼잡해졌습니다. 이때 영수의 과일 가게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과일들이 젖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영수는 비닐로 과일들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수, 어서 나를 도와 비를 피할 만한 천막을 세우세나. 그리고 우선 이쪽으로 과일들을 옮기세. 준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마을 사람들도 힘을 모아 영수를 도왔습니다. 다른 상인들조차 자신의 물건을 신경쓰기보다 영수의 가게로 가서 과일을 옮기고 신속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비는 그쳤고 축제는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준호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수는 공자의 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쟁도 중요하지만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영수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더욱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고 영수는 다른 이들에게 인자하고 배려 깊은 상인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말한 인의 힘을 마을 사람들과 영수에게 생생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고 모두가 감명 깊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